이 집 언제부터 당신들 집이었죠? 내 이름으로 산 집인데 나한테 허락은 왜 안 받았어요?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허락 안 할 거니까. 여보, 잘 다녀와. 집은 내가 알아서 잘 지킬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열흘 조금 넘게 걸릴 거예요. 그동안 잘 계세요. 혜주야, 집 비우면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사는 거 알지? 꼭 돌아와서 문고리부터 확인해. 새벽 4시 15분. 강남 도곡동 아파트 단지 앞에 정적 속으로 검은색 공항 택시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은회색 카드 케이스 한 개와 디자인 샘플을 담은 가죽 가방 한 개를 트렁크에 차례로 밀어 넣은 뒤 뒷좌석의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 창문 너머로 기사 어르신의 단정한 모자 챙이 한번 끄덕여졌고 차창 밖으로 올려다본 아파트 10층의 불빛은 마치 저를 전송해 주듯 한참을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배승국 씨는 현관 앞까지 따라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잠옷바람으로 베란다 문틀에 한쪽 어깨를 기대신 채 저에게 손만 한번 가볍게 흔들어 보이셨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 손짓의 끝자락이 어딘지 모르게 성의 없이 잘려 있었지만 저는 그 절단면에 대해 오늘 새벽에는 굳이 해석을 보태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른 봄의 새벽 공기가 제 귀부를 시리게 스쳤고 저는 얇은 트렌치 코트에 깃을 세우며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가 강남대로를 지나 한강대교 쪽으로 올라서는 사이 저는 왼손의 엄지로 코트 주머니 안에 작은 카드 한 장을 몇 번이고 쓸어내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던 그날 아침에 메모지에 직접 적어두었던 도어록 비밀번호 4자리가 인쇄된 얇은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이 4자리 숫자는 돌아가신 저의 어머님의 생신이었고 이 현관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제화 브랜드 리베르토의 디자인실에 신입으로 들어간 그날부터 저는 단 하루도 오른발의 체중을 덜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식 작업대 앞에 선 채로 구두의 시안을 손으로 깎아내리던 그 수많은 낮과 밤이 제 오른 종아리 위에 얇은 정맥의 파란 지도를 그려놓았고 수석 디자이너로 승진하던 해봄에 저는 그 지도 위에 하지정 맥류라는 4글자의 진단서 한 장을 얹게 되었습니다. 이 도곡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7억은 그 푸른 핏줄 한 가닥 한 가닥 위에 쌓여 올라간 숫자였습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출발층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 40분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저는 동료 이수경 과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수경 과장님께서는 제 어깨를 가볍게 한번 치시고는 여권을 받아 카운터 위에 올려주시며 농담처럼 한마디를 건네오셨습니다. 집 비우면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사는 거 알지? 꼭 돌아와서 문고리부터 확인해라. 저는 그 순간 그 말을 가볍게 웃어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공항의 여명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는 제 구두 굽소리 위에 그 한마디는 조용히 겹쳐 얹혀 있었고 파리행 항공기의 좌석에 몸을 깊이 묻은 뒤에도 한동안 제 귀 뒤편을 맴돌았습니다. 기내의 조명이 천천히 꺼져가는 동안 저는 제가 집에서 잠시 떠나 있는 이 열나흘이 제 인생에서 어떤 결을 가진 시간으로 남게 될 것인지를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리샤를 드골 공항을 이륙한 지 12시간이 되어가는 기내에서의 마지막 1시간 동안 저는 이상할 정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덮개의 아래쪽 틈으로 들어오는 얇은 새벽빛이 제 이마에 내려앉던 그 순간에 출국 전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들었던 이수경 과장님의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다시 한번 톡하고 소리를 내며 올라왔습니다. 문고리부터 확인해라 라는 그 평범한 당부 한마디가 왜 이 기내의 마지막 1시간 안에서 이렇게 제 귀 뒤를 맴도는 것인지를 저는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짐 찾는 곳에서 캐리어를 꺼내 들고 공항 리무진에 몸을 싣는 동안에도 그 한마디의 여운은 저에게서 떨어져 나가주지 않았습니다. 도곡동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것은 새벽 2시 40분이었습니다. 공항 리무진이 단지의 입구에서 저를 내려주었고 저는 은회색 카드 케이스의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끌며 아파트의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로 제 구두 굽이 또각또각하며 울렸고 그 울림이 이 단지 전체의 고요를 오히려 증폭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으로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코트 주머니 안에 그 비밀번호 카드를 한 번 더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10층의 복도에 내려 저희 집의 현관 앞에 섰을 때 저는 도어록의 푸른빛 숫자판 위로 오른손 검지를 가져갔습니다. 익숙한 네 자리 숫자를 차례로 눌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숫자를 누른 순간 도어록은 문을 열어주는 그 부드러운 삑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빨간색 X 표시 모양의 경고등이 3번 깜빡이며 짧고 날카로운 경고음을 한 번 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다시 한번 천천히 네 자리 숫자를 눌렀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도 도어록의 붉은 X 표시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오른손 검지가 숫자판 앞에서 잠시 허공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이 현관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저뿐이었습니다. 제 남편 배승국 씨조차도 이 네 자리 숫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생신이라는 숫자는 저 혼자만의 기억 안쪽에 고이 접혀 있던 숫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5번 울린 뒤에야 졸린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현관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잠시 동안 수화기 너머에서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은 놀랄 만큼 담담한 어조였습니다. 아, 그거 어머니가 요즘 이 집 자주 드나드시는데 이전 번호가 너무 어려우시다고 하셔서 내가 바꿔놨어. 0101. 오빠랑 엄마 둘 다 외우기 쉬우라고. 들어와.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어록의 불빛이 제 얼굴 위에서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어내리고 방금 들은 그 네 자리 숫자를 천천히 눌러 내려갔습니다. 0, 1, 0, 1. 삑하는 부드러운 기계음이 마침내 이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풀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린 순간 제 시선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현관의 바닥이었습니다. 저의 현관 매트 위에 제가 단 한 번도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기억이 없는 어디서 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슬리퍼 12켤레가 정확한 간격으로 두 줄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용 슬리퍼가 4켤레, 여자용 슬리퍼가 5켤레, 그리고 더신 타입의 고무 실내화가 3켤레. 저는 그 12켤레의 신발들을 현관 앞에 선 채로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집의 공기가 오늘 이 새벽에 저의 집이 아닌 결로 이미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12켤레의 숫자 안에서 처음으로 선명하게 감각했습니다. 거실 쪽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현관에 그대로 둔 채로 한 걸음을 거실 쪽으로 옮겼습니다. 소파 위에 길게 누워 계신 실루엣 하나가 먼저 제 시야로 들어왔습니다. 저의 시어머니 마정숙 여사이셨습니다. 같은 시각 안방의 문이 열리며 시동생 배승철 씨가 흰색 반소매 속옷 차림으로 복도에 나오셨고 드레스룸 쪽에서는 제 구두가 또각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시조카 배아린 양이 제 한정판 구두 한 켤레를 신은 채로 드레스룸의 전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 전체를 현관의 입구에 선 채로 시선의 한 장면 안에 고스란히 담아두었습니다. 새벽 3시 20분의 거실 공기 속에서 저는 캐리어의 손잡이를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마정숙 여사께서는 소파 위에서 저를 올려다보시며 하품을 한번 길게 뽑으셨고 너 왔냐? 라는 짧은 한마디와 함께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시동생 배승철 씨는 양손으로 허리춤을 긁으시며 안방과 복도 사이에서 저와 잠시 눈을 마주치셨고 시조카 배아린 양은 드레스룸에서 구두를 벗지 않은 채로 한쪽 구두 끝을 바닥에 톡톡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신 뒤 안방 건너편의 서재 쪽을 손끝으로 가리키며 남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떨림이 없었습니다. 서재의 문이 우리 두 사람의 뒤에서 닫히는 짧은 순간 안에서 저는 이 집의 공기가 제 뒤편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 안쪽에는 저와 남편 두 사람이 있었고 문 바깥쪽에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아닌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 배승국 씨는 서재 책상의 모서리에 엉덩이를 반쯤 걸쳐 앉으시며 양팔을 팔짱 낀 채로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자세가 어딘지 모르게 방어적이라기보다는 공격적이라는 느낌을 저에게 선명하게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 집 현관 비밀번호를 어떻게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바꾸실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머님과 도련님, 할인이까지 언제부터 이 집에서 함께 지내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남편은 팔짱을 풀고 책상에서 내려오시며 오히려 저를 향해 목소리의 톤을 한 단계 높이셨습니다. 당신이 출장 간 사이에 어머니가 너무 외로우셨고 나도 혼자 이 큰 집에 있는 게 쓸쓸해서 잠깐 모신 건데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 새벽에 트집을 잡는 거냐고. 남편의 말은 그 한 문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데 라며 남편은 서재 책장의 유리문 안쪽에 놓인 가족사진 한 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고향 친척들한테는 이 집 내가 마련한 걸로 해뒀으니까 어머니 앞에서는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남자가 밖에 나가면 체면이라는 게 있는 법이야. 당신이 아무리 잘나봐야 결국 내 와이프지 뭐 별건가. 나중에 내가 자리 잡고 승진해서 돈이 좀 돌면 이 집 내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저는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귀로 받아내는 동안 제 왼쪽 가슴 안쪽에 있던 어떤 단단한 기둥 하나가 소리 없이 부러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7억. 이 숫자는 제가 지난 1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디자인실의 작업대 앞에 선체로 만들어낸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7억이라는 숫자가 이 집 안에서 단 한 번도 저의 이름 세 글자로 불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새벽 이서재의 책장 앞에서 처음으로 또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돈을 자신의 것으로 설명하고 계셨고 시댁 식구들은 이 집을 자신들의 것처럼 이미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서재 문고리에 손을 올린 채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이 새벽에 이 공간에서 남편과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라는 판단이 제 안에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단 한마디만을 더 드렸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오늘은 제가 피곤하니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나누도록 해요. 남편은 저의 이 짧은 응답이 자신의 승리라고 받아들이신 듯 어깨를 한번 으쓱하시며 서재의 문을 먼저 열고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서재에 잠시 혼자 남아 책상 위에 한쪽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책상의 원목결이 제 손끝을 미세하게 간지럽혔습니다. 저는 오늘 밤 이 서재 안에서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소리내어 증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명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디자인실에서 지난 12년 동안 수없이 배워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록을 모으는 일은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20분. 저는 평소보다 1시간쯤 일찍 눈을 떴습니다. 14시간의 비행과 새벽의 서재 대화 이후에도 제 몸 안에서는 잠이라는 것이 들어올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아 잠옷 위에 얇은 카디건을 걸친 뒤 드레스룸의 미닫이 문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젯밤의 짧은 감각 하나가 제 안에서 한 번 더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조카 할인 양이 제 한정판 구두 한 켤레를 신고 전신 거울 앞에 서 있던 그 장면이 아직 제 망막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드레스룸의 문을 여는 순간 저는 한 걸음을 안쪽으로 더 옮기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벽면의 구두 선반 위에 제가 지난 12년 동안 회사의 프로토타입 승인을 직접 받아 매년 한 켤레씩 집으로 가져온 한정판 구두 12켤레가 단정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켤레의 구두 각각의 왼쪽 발등 위에 연분홍색 포스트잇이 한 장씩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첫 번째 구두의 포스트잇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이 찜. 검은색 볼펜으로 동그란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구두 위에도, 세 번째 구두 위에도, 그리고 12번째 구두 위에도 같은 세 글자가 같은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제 오른손 손끝이 첫 번째 구두의 포스트잇 가장자리에 잠시 닿았습니다. 이 구두들의 안쪽 깔창에는 제 이름의 이니셜과 함께 이 구두를 완성한 해의 연도가 미세한 각인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12켤레의 구두는 상업적 가치로만 환산해도 한 켤레당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에 이르는 물건이었습니다. 총액으로 환산해 본다면 이 선반 하나 위에 놓인 숫자는 이 집 전세 보증금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진짜로 얼어붙게 만든 것은 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포스트잇의 필체가 이 구두를 자신의 것으로 이미 배정해버린 것처럼 당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드레스룸에서 조용히 미닫이 문을 닫고 나오는 사이 거실 쪽에서 중년 여성 여러분의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카디건의 앞서풀 여미며 거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 집의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제가 재작년 파리 출장길에 직접 구매해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청아백자 무늬의 수제 찻잔 세트가 6점 모두 꺼내어져 있었고 그 찻잔 위로는 따뜻한 보리차와 인스턴트 믹스 커피가 아무렇게나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마정숙 여사께서는 테이블 상석에 앉으신 채로
시장 동창의 아주머니 세 분에게 이 집의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계셨습니다. 이거 다 우리 큰아들이 와이프 잘 만나서 이렇게 호강하는 거라니까요. 라는 문장이 공기 중에 섞여 들어오자 아주머니 세 분의 웃음이 한 번 더 크게 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입술을 살짝 안쪽으로 말아 깨물었습니다.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집안에서 어제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깥으로는 말수가 적고 예의가 바른 며느리, 안쪽으로는 이 상황을 한 장 한 장 기록하고 수집하는 관찰자. 이 두 얼굴의 경계선이 오늘 아침 드레스룸의 12장의 포스트잇 위에서 선명하게 그어졌습니다. 저는 거실 쪽에서 눈을 돌려 주방의 냉장고 문을 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실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어머님께 짧은 목례를 드리며 오늘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먼저 나가 보겠다는 한마디만을 남긴 뒤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시고는 곧장 아주머니들과의 대화로 돌아가셨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갈아 신는 제 손끝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저는 12켤레의 낯선 슬리퍼 옆에 제 출근용 검정 펌프스를 꺼내어 신고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오늘 이 문을 닫는 소리가 앞으로 저의 새 계절의 첫 종소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저는 디자인실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1층 로비의 구석에 놓인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벽에 기대어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같은 방칸에 나란히 얼굴이 실려있던 친구의 이름 하나가 제 손가락 끝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최윤정. 이름 앞에 변호사라는 두 글자가 붙어있는 이 오랜 친구에게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두 번째 울리지도 않아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웃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혜주야, 내가 이 시간에 전화를 다 주는 걸 보니 진짜 큰일이 났구나. 라는 한마디와 함께 윤정이는 그날 저녁의 약속을 먼저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의 시간은 평소와 다른 밀도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신작 컬렉션의 프로토타입 검수 회의를 정확히 3건 진행하고 신입 디자이너 2분의 포트폴리오 리뷰를 마치고 마감이 임박한 프랑스 바이어의 메일에 차분한 연문으로 답장을 드렸습니다. 1년에 4번의 파리 컬렉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제 손끝의 리듬은 오늘도 조금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리듬 아래에서 오늘의 저는 완전히 다른 저였습니다. 오늘의 저는 일하는 사람인 동시에 저의 집안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낱낱이 기록할 준비를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7시 40분.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한 조용한 북카페의 안쪽 룸에서 저는 최윤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윤정이는 차분한 회색 투피스 정장 차림으로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검정색 가죽 서류 가방 하나와 노트북이 이미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윤정이의 맞은편에 앉아 지난 새벽 이후의 모든 장면을 군더더기 없이 정리해 말씀드렸습니다. 도어록 번호의 무단 변경, 12켤레의 낯선 슬리퍼, 드레스룸의 12장의 포스트잇, 그리고 대리석 식탁 위의 시장 동창의 아주머니들과 자랑거리로 오간 이 집의 출처에 대한 남편의 거짓 설명까지. 윤정이는 제 말을 다 듣고 난 뒤 노트 위에 볼펜 한 자루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안경 너머로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혜주야,
이건 단순한 시댁 문제가 아니야 라는 문장이 그녀의 입에서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재산 지키기 싸움이고 너는 지금부터 증거를 모아야 해. 감정은 뒤로 미뤄.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움직인다. 이 문장을 들은 순간 저는 제 안의 어디쯤에서 오래도록 헤매고 있던 나침반 하나가 마침내 북쪽을 가리키는 소리를 듣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거실의 낮은 장식 선반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선반 위에는 제가 재작년 봄에 양재동 꽃시장에서 직접 골라온 작은 다육식물 화분 3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운데 화분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고 그 화분의 받침 아래 오목한 홈에 손톱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를 단정하게 내려놓은 뒤 화분을 원래의 자리에 정확하게 복원해 두었습니다. 녹음기의 작동 버튼은 진동 감지 모드로 설정되어 있어 거실의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에만 저 혼자 켜지고 꺼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3주 동안 저의 새벽 2시의 일과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집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 저는 드레스룸의 문을 안쪽에서 잠그고 그 안에 작은 화장대 앞에 앉아 이어폰 한쪽을 제 오른쪽 귀에 꽂았습니다. 하루치의 녹취 파일이 제 휴대전화 화면 위에 재생되어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며느리의 흉을 보시는 목소리, 남편이 시동생과 함께 맥주캔을 따며 저의 사업자 통장에서 얼마를 빼내어 무엇을 샀는지 자랑스럽게 털어놓는 목소리, 시동생 배승철 씨가 저의 드레스룸을 언제 한번 털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조카 배알인 양과 조용히 상의하는 목소리, 제 귀에 꽂힌 이어폰은 오늘 밤 저에게 이 집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들려주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저는 녹취 내용을 정리한 텍스트 파일을 날짜별 폴더에 차곡차곡 저장했고 그 폴더는 회사의 제법인 명의 클라우드의 가장 깊숙한 잠금 폴더 안에 이중으로 암호화되어 보관되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그리고 3주째가 되던 날의 새벽, 폴더 안의 텍스트 파일의 수는 31개에 달해 있었습니다. 31개의 파일 각각이 한 장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이 유리 조각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무기로 형태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저는 이어폰 너머의 새벽 2시 안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설치한 지 4주째가 되어 가던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 집의 공기는 그 4주의 시간 동안 한 뼘 한 뼘씩 더 뻔뻔한 결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마정숙 여사께서는 지난주부터 동네 부녀회의 정기 모임을 아예 저희 집의 거실로 옮기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녀회 아주머니들 67분이 저희 집의 현관문을 제 집 드나드시듯 열고 들어오셨고 제가 12년 동안 직접 고르고 다듬어온 이 집의 인테리어는 어머님의 자랑거리의 배경이 된 채로 오후 내내 전시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디자인실에서 그 시각에 제 집을 상상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점심시간이 지나 오후 2시가 넘어가면 제 손끝의 연필이 미세하게 둔해지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시동생 배승철 씨는 어느 날부터인가 저의 서재에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를 설치해 두셨습니다. 저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재의 문을 열었다가 제 원목 책상의 한쪽 끝에 낯선 32인치 게이밍 모니터 한 대와 키보드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젓가락 한 쌍이 그대로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시선 안에 담아두고 조용히 서재의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감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 안에서 단단한 유리 상자 안쪽으로 옮겨져 있었고
그 상자의 바깥쪽에서 저는 오직 기록자의 얼굴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은 시조카 베아린 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회사의 점심시간에 우연히 휴대전화로 중고거래 앱을 켰다가 제 이름의 이니셜이 깔창 안쪽에 각인된 한정판 구두 3켤레의 판매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판매자의 닉네임은 할인이러블리. 게시글의 본문에는 이 구두들이 본인의 어머니의 오랜 지인의 선물이라는 거짓 설명이 단정한 문장으로 적혀 있었고 구두 한 켤레당 원가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3켤레 중 1켤레는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2번 캡처한 뒤 최윤정 변호사의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그대로 전송해 드렸습니다. 윤정이의 답은 3분도 채 지나지 않아 돌아왔습니다. 이건 절도다 회주야. 형사고소로 간다. 그날 저녁 퇴근길 저희 아파트의 1층 로비 우편함 앞에서 저는 저를 기다리고 있던 한 통의 등기우편을 받아들었습니다. 발송지는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발송인은 제 아버지 윤봉남 씨였습니다. 봉투의 겉면에는 아버지의 그 특유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제 이름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가 1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봉투를 뜯지 않고 가슴에 꼭 안은 채로 서 있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드레스룸의 안쪽으로 곧장 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레스룸의 미닫이 문을 안쪽에서 잠근 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2개의 내용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평생 일궈오신 보성의 녹차밭 2,000평의 토지 등기부등본 사본 한 부였습니다. 소유자란에는 윤봉남이라는 석자 옆에 오래전부터 공동 소유자의 자격으로 제 이름 윤혜주 석자가 나란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번째는 아버지의 그 단정한 필체로 쓰인 짧은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편지의 본문은 4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혜주야, 이 땅은 내 어미가 너를 낳은 그의 봄에 너에게 남겨둔 자리다. 지금까지는 아빠가 대신 지키고 있었다. 언제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해라. 이 땅은 내가 서 있을 자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너의 어미가 평생을 두고 마련해준 땅이다. 저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 위에 손바닥을 잠시 올려두었습니다. 종이 위에 아버지의 글씨가 제 손의 온도를 따라 미세하게 따뜻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17살이 되던 해의 가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마지막 병실에서 제 손을 잡으시고 단 한마디의 유언만을 남기셨다는 이야기를 저는 18이 되던 봄에 아버지께 처음 전해 들었습니다. 혜주야, 어디 가서도 자리 잃지 마라. 그 한마디가 오늘 이 드레스룸의 봉투 안에서 2,000평의 등기부등본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저에게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 사본과 편지를 단정하게 접어 원래의 봉투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를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회사의 임원 전용 금고의 가장 안쪽 칸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회사 내에서도 대표님과 저 2사람뿐이었습니다. 금고의 문을 닫는 제 오른손 손끝에는 오늘 아침 처음으로 감지되는 얇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탄창에 마침내 마지막 총알 한 발이 장전되는 그 선명한 금속성의 감각이었습니다. 등기우편을 금고에 넣어두고 난 뒤부터의 보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요했고 가장 치밀했던 15개의 낮과 밤이었습니다. 저는 최윤정 변호사의 사무실을 주중에는 점심시간을 쪼개어 주말에는 토요일 오전에 이른 시간을 활용해 방문했습니다. 윤정이의 사무실의 유리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서류의 묶음이 올라왔고 그 묶음 하나하나가 제 이름으로 된 한 채의 집을 지키기 위한 벽돌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녹취 파일의 정리본이었습니다. 3주 동안 쌓인 31개의 파일 가운데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로 인정될 만한 핵심 구간 17개가 시간대별로 추려졌고 각 구간의 대화 전문이 한글 파일로 단정하게 타이핑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묶음은 저의 사업자 통장과 가게 통장에 지난 5년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남편 배승국 씨가 저의 동의 없이 사용해 온 가족 공용 신용카드의 결제 내역 가운데 제 개인 지출과 명백히 무관한 거래가 한 건 한 건 하이라이트 마커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합산 금액은 3,2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세 번째 묶음은 시조카 배아린 양의 중고거래 앱 화면 캡처 11장과 해당 계정의 거래 내역을 합법적으로 추적해 얻어낸 거래 완료 구두 한 켤레의 구매자 정보였습니다. 네 번째 묶음은 도어록 비밀번호의 무단 변경을 주거 침입의 객관적 사실로 증명하기 위해 준비된 이 집의 전세계약서 원본 사본과 관리사무소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출입기록 원본이었습니다. 이 네 개의 묶음이 차근차근 완성되어 가는 동안 저는 집안에서는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조용하고 한 단계 더 공손한 며느리의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부녀의 모임을 마치신 뒤에 남아 계신 아주머니 두 분을 위해 저는 직접 담근 유자차 한 주전자를 거실 테이블 위에 내어드렸고 시동생 배승철 씨가 늦은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에서 콜라 한 캔을 꺼내 갈 때에도 저는 짧은 목례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내심이 필요했던 하루는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어머님께서 평소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궁중식 잡채와 부드러운 갈비찜, 가리고 수제 판죽을 정성껏 준비해 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며느리가 제법 쓸만하게 되어 가는구나 라는 한마디로 저의 그 새벽을 요약하셨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가만히 목례 한 번을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보름째 되던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시간은 11시를 지나고 있었고 집안은 이미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교차 확인하기 위해 남편이 거실 소파에 올려두고 주무시고 있던 휴대전화를 잠시 손에 들었습니다. 잠금 해제 번호는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그분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의 문자 메시지 폴더를 확인하고 있던 저의 손끝이 우연히 카카오톡의 상단에 올라와 있는 한 개의 알림 위에서 짧게 멈추었습니다. 발신자의 이름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대화창에 미리 보기 한 줄이 잠금 화면의 위쪽에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봐. 와이프 출장이라며. 저는 그 한 줄의 글자를 5번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잠금을 해제한 뒤 대화창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위로 올려보았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저녁과 주말이 그 대화창 안에 낯선 여성과 남편의 공동의 시간으로 차곡차곡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대화창의 주요 장면들을 왼손으로 캡처했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원래 있던 소파의 그 자리에 정확한 각도로 돌려놓은 뒤 드레스룸의 안쪽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레스룸의 화장대 앞에 앉은 저는 오랫동안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있는 종류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안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얇은 미련의 실한 올이 오늘 밤 이 드레스룸의 거울 앞에서 소리 없이 끊어지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의 베란다 쪽으로 다시 걸음을 옮겨
베란다의 유리문을 안쪽으로 밀어 닫은 뒤 보성의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 밤의 시각에도 변함없이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오늘 밤의 마지막 한 장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동안 수화기를 쥐신 채로 침묵하시다가 마침내 아주 짧은 한마디만을 건네주셨습니다. 혜주야, 때가 왔구나.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라. 저는 전화를 끊고 베란다의 유리문을 다시 안쪽으로 밀어 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정각을 마음속의 달력 위에 선명한 붉은 원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 수요일이 오기 전까지의 일해 동안 저는 이 집안에서 제 평소의 리듬을 단 한치도 어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9시 50분. 저는 강남구 역삼동의 최윤정 변호사 사무실 안쪽의 유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긴 원목 테이블 위에는 4대의 노트북이 부채꼴 모양으로 나란히 펼쳐져 있었고 각각의 노트북 화면 위에는 오늘 정각에 실행될 4개의 서로 다른 창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제 오른편의 의자에 앉아 검은색 가죽 노트를 펼쳐두고 손목시계의 초침을 차분한 눈빛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수술실의 공기와 비슷한 결로 팽팽했지만 저의 맥박만은 이상하게도 한 달 전에 드레스룸 거울 앞에서보다 오히려 한 박자 더 느리게 뛰고 있었습니다. 9시 56분. 윤정이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훑어본 뒤 저에게 고개를 살짝 끄덕여 주었습니다. 각 노트북의 모니터 위에 오늘의 4분 동안 눌러질 버튼들이 이미 커서가 올려진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트북의 화면에는 저의 이름으로 가입된 도어록 앱의 관리자 페이지가, 두 번째 노트북의 화면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혼 소장 전자 접수 시스템의 최종 제출 단계가, 세 번째 노트북의 화면에는 가족, 공용 신용카드의 사용 정지 및 부당결제 반환 청구의 전송 대기 페이지가, 네 번째 노트북의 화면에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제출될 시조카 배아린 양에 대한 절도 형사고소장의 이메일 발송창이 나란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9시 59분 50초. 저의 왼손은 제 앞에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오른손의 검지는 첫 번째 노트북의 트랙패드 위에 아주 가볍게 얹혀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두 번째 노트북의 트랙패드 위에 검지를 올리고 사무실의 동료 변호사 두 분께서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 노트북 앞에 앉아 마우스를 대기 상태로 들어두셨습니다. 회의실의 벽시계의 초침이 12시 위로 한 번에 깊게 내려앉는 그 짧은 순간에 저의 검지가 트랙패드를 한 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확히 같은 순간에 4대의 노트북 위에서 4개의 버튼이 동시에 눌렸습니다. 첫 번째 버튼이 눌리자 저의 도곡동 아파트의 현관 도어록의 비밀번호가 원격으로 완전히 새로운 4자리 숫자로 재설정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번호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또다시 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버튼이 눌리자 이혼 소장 한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자접수 시스템 안으로 정식으로 제출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세 번째 버튼이 눌리자 가족카드의 사용이 그 시각부로 전면 정지되었고 지난 5년간의 부당결제 3,2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 공문이 남편의 회사의 법무팀 이메일과 남편 개인의 이메일로 동시에 발송되었습니다. 네 번째 버튼이 눌리자 시조카 배아린 양의 중고거래 구두절도건에 대한 형사 고소장 이메일이 관할 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 공식 주소로 단정하게 접수되었습니다. 4개의 완료 메시지가
각 모니터의 오른쪽 아래에 팝업 형태로 떠오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3분 52초였습니다. 4분이 채 되지 않는 이 시간 안에서 저의 지난 5해가 서서히 다른 결의 5해로 모양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4대의 노트북 모니터를 차례로 한 번씩 둘러본 뒤 제 어깨 위에 오른손을 가만히 올려주었습니다. 혜주야, 끝났다. 저는 그 손의 온도를 어깨 위에서 잠시 느낀 뒤 4번 한 번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울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의 오늘의 얼굴은 아직 일하는 얼굴이어야 했습니다. 회의실의 문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의 휴대전화 위로 첫 번째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마정숙 여사의 번호였습니다. 그 다음은 남편 배승국 씨, 그 다음은 시동생 배승철 씨, 그 다음은 시조카 배아린 양. 이 4개의 번호가 서로 번갈아 가며 제 휴대전화 위에서 끊어지지 않고 울려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1층의 로비 버튼을 누른 뒤 휴대전화의 소리를 무음으로 전환하고 가방의 가장 안쪽 주머니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6시, 저는 회사의 디자인실로 출근해 평소와 같은 강도의 일과를 마친 뒤 제 책상 서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깨웠습니다. 화면 위에는 부재중 전화 117통이라는 숫자가 커다란 글씨로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44통, 남편으로부터 42통, 시동생으로부터 21통, 시조카로부터 10통. 저는 그 숫자를 2번 눈으로 다시 확인한 뒤 휴대전화를 다시 서랍 안으로 넣어두었습니다. 디자인실의 제 작업대 위에는 이번 주말에 런웨이에 오를 신작 컬렉션의 마지막 프로토타입 구두 한 켤레가 저의 검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왼손에 작업용 장갑을 끼고 구두의 굽 안쪽의 마지막 마감선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제3별관 3층의 한 조용한 법정에서 재판장은 2사람의 혼인관계에 관한 최종 판결문을 차분한 어조로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피고의 혼인 기간 중에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재산 기망 행위,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사실에 대한 대외적 허위 진술, 가족 공용 신용카드를 통한 배우자의 자산에 대한 악의적 유용, 그리고 배우자 부재중의 비밀번호 무단 변경 및 제3자 주거 침입 유도 행위가 증거에 의해 명확히 인정됨 이라는 문장이 법정의 공기를 가로질러 제 귓가에 단정하게 도착했습니다. 이어진 재판장님의 문장은 한층 더 또렷했습니다. 원고 윤혜주의 특유 재산인 강남 도곡동 전세보증금 7억 원은 원고의 혼인 전 자산 및 혼인 기간 중에 노동 수입으로 조성된 자산임이 명백히 입증되며 피고 배승국의 해당 자산에 대한 분할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함. 본 재판부는 아울러 원고가 제기한 가족 공용 신용카드 부당결제 3,200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전액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본 혼인은 이로써 해소됨. 저는 법정의 방청석에서 2 손을 무릎 위에 단정하게 포갠 채로 이 문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울음도 웃음도 제 얼굴 위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상상해 보지 못한 결말이었지만 오늘 이 법정의 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지금의 저에게는 이 결말이 너무도 당연하고 차분한 도착지로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복도에서 윤정이는 저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네며 한마디만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수고했다, 혜주야. 그 이후에 몇 달 동안 시댁 가족의 소식은 저의 직접적인 귀가 아니라 사회적인 파장의 형태로 제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남편 배승국 씨는 가족 카드의 반환 판결 금액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능력이 없으셨습니다. 본인 계좌의 잔액은 바닥을 이미 오래전에 드러내 두신 상태였고 본인 명의의 개인 카드 3장은 이미 한도를 훌쩍 넘은 채로 연체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신용불량자 명단에 등재되었습니다. 동사무소의 인사팀에서는 남편의 계약직 신분을 연장해 주시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셨고 남편은 지난달 말일자로 14년간 몸담아 오신 그 자리에서 조용히 퇴직 처리되셨습니다. 남편의 현재 거처는 서울 외곽의 한평 남짓의 단칸 원룸이라는 소식을 저는 최윤정 변호사를 통해 아주 짧게 전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마정숙 여사의 오늘은 지난해 수요일 오후의 그 거실과는 전혀 다른 풍경 안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지난달 동네 부녀회의 회장직에서 자진하여 사임하셨습니다. 사임 이후 어머님께서는 거의 외출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셨고 부녀회 아주머니들 몇 분께서는 시장의 좌판 안쪽 구석의 작은 반찬 가게의 설거지 코너에서 어머님을 종종 뵙는다고 전하셨습니다. 아드님의 빚의 일부를 갚기 위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반찬 가게와 국밥집 주방의 설거지 자리를 번갈아 뛰신다는 전언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시장 바닥에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배승철 씨는 형의 빚 가운데 일부를 본인의 이름으로 공동 부담하게 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심야 대리운전 기사로 이 도시의 밤거리를 하루에 10시간씩 달리고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서재에 놓여 있던 그 32인치 게이밍 모니터는 이미 2달 전에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다른 사용자의 책상 위로 옮겨졌습니다. 시조카 배아린 양은 저의 형사 고소건에 대해 초범이라는 사정이 참작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벌금이 시조카 양의 대학의 학자금 대출 상환의 일정과 겹쳐 시조카 양은 이번 학기에 장학금 자격을 상실하셨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소식을 듣는 동안에도 제 안에서 승리감이나 통쾌함의 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새벽 저의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던 낯선 슬리퍼 12켤레가 오늘 이 집에 어디에서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이 저에게는 조용한 안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듬해의 봄이 다시 왔습니다. 저는 회사의 봄 컬렉션 론칭을 앞둔 마지막 주말의 사흘을 휴가로 내어 오랜만에 보성의 아버지 차밭에 내려갔습니다. 서울역에서 광주 송정까지의 KTX와 광주 송정에서 보성읍까지의 완행버스를 갈아탄 뒤 읍내의 작은 택시 한 대를 잡아 회천면의 언덕길을 한참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연두빛의 해차 이파리들이 끝없는 줄을 이루며 비스듬히 흘러갔고 그 이파리들 위로 이 계절의 첫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에 이마를 살짝 기댄 채로 이 길을 오르는 동안 제 안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어떤 공기한 웅큼이 마침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윤봉남 씨의 차밭은 언덕의 남향의 가장볕이 잘 드는 사면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낡은 밀짚 모자를 눌러 쓰시고 허리에 대나무 바구니 하나를 묶으신 채 연두빛의 어린잎을 손끝으로 따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언덕을 올라 아버지의 뒷모습을 부르자 아버지께서는 허리를 한번 천천히 펴시고 저를 향해 돌아서셨습니다. 아버지의 구릿빛 얼굴 위로 작은 미소가 얇게 번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옆으로 다가가 대나무 바구니 하나를 어깨에 묶고 아버지의 옆에서 함께 첫 잎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와 저는 차밭 한쪽의 작은 덕금 작업장에 앉아
갓 따온 해차 이파리를 솥에 올려 함께 덮었습니다. 솥 바닥의 열기 위에서 이파리들이 조금씩 부드럽게 숨을 죽여가고 그 위에서 피어오르는 연한 풀향이 작업장의 나무 천장에까지 닿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대나무 주걱으로 이파리들을 천천히 뒤집어 주시며 저에게 오랫동안 묻어두셨던 한 문장을 꺼내어 주셨습니다. 혜주야, 내 어미가 너 낳은 그해 봄에 병실 침대 옆에서 나에게 가장 자주 물어본 말이 뭐였는지 아느냐? 제 딸 어디 가서 서 있을 자리 잃지 않게만 해달라. 그 한마디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업장의 나무벽을 가만히 타고 제 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대나무 주걱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로 아버지의 그 문장을 제 안에 천천히 새겨두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다, 혜주야. 아버지의 두 번째 문장이 뒤를 이었을 때 저는 아버지의 크고 거칠어진 두 손 위에 제 두 손을 가만히 포개어 올렸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다음 주의 수요일 오전 11시. 저는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한 골목 안쪽에 제 이름 석자를 그대로 내건 개인 수제화 브랜드의 첫 작업실 겸 쇼룸의 문을 정식으로 열었습니다. 간판의 글자는 단정한 정자체로 윤혜주라는 세 글자가 먼저 크게 놓이고 그 아래에 작은 영문으로 HAEJU 윤이라는 한 줄이 정제된 검은색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의 손잡이는 제가 12년 동안 리베르토의 디자인실에서 직접 깎아온 구두의 굽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원모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작업실의 이름을 지은 사람도, 이 간판의 서체를 고른 사람도, 이 무늬 손잡이의 각도를 직접 설계한 사람도 오직 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론칭 첫 컬렉션의 이름은 12켤레였습니다. 12켤레 각각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새롭게 디자인해 완성한 여성용 수제 구두였고 이 12켤레의 런웨이 메인 모델로 저는 제 본인의 오른발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입식 작업대 앞에 선체로 일회와 얇은 정맥의 지도가 새겨진 그 발이었습니다. 이 발은 이제 감추어야 할 흉터가 아니라 이 브랜드의 첫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론칭 화보의 가장 첫 장면은 제 오른발이 이 12켤레 중에 한 켤레인 깊은 와인색의 낮은 구 펌프스 안으로 부드럽게 들어가는 그 순간이었고 그 화보의 구석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어머님의 그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도 서 있을 자리를 잃지 마라. 그날 오후 2시 쇼룸의 유리문 위쪽에 작은 종이 한번 맑게 울리며 오늘의 첫 손님이 안으로 들어서셨습니다. 저는 쇼룸 안쪽의 작업대 앞에서 고개를 들어 손님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드렸고 왼손을 들어 쇼룸의 중앙 쇼케이스 쪽을 단정하게 가리켜 보였습니다. 쇼케이스 안에는 오늘의 첫 컬렉션의 12켤레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간격으로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쇼룸의 창문 너머로 가로수길의 벚꽃잎 몇 장이 봄바람에 얇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업대의 위편에 놓인 제 어머님의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한번 올려다보고 다시 손님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이름 세 글자가 이 쇼룸의 간판 위에서 봄 햇살 안으로 걸어 나와 있는 것을 저는 오늘 비로소 선명하게 감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새벽 2시에 도곡동 아파트 현관 앞에서 붉은 X 표시와 마주하고 있던 그 저는 이제 이 쇼룸의 아침 햇살 안에 서 있는 지금의 저와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계절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